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들과 생명공학을 같이 생명공학이라는 직업에 대해서 같이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과 오늘 같이 수업을 하게 될 곽태현 강사라고 합니다. 네, 저는 원래 전공을 화학과 관련된 화학공학과를 전공을 했는데요. 제가 이렇게 생명공학 강사를 할 수 있었던 것은요. 제가 4차 산업에 관심이 있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4차 산업 관련된 진로에 대해서 많이 찾아보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기회를 찾다 보니까 우연히 그런 기회를 얻게 되어서 4차 산업 관련 수업을 듣는 기회가 생겼어요. 그래서 4개월간 매일 4시간씩 실습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론도 공부를 하면서 4차 산업에 대해서 4차 산업 하면 생명공학이 있고 또 화학공학도 있고 그리고 뭐 드론이라든지 그리고 로봇, VR 이런 것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게 됐고요. 그리고 그런 기회에 서울 디지털 재단에서 하는 공모전을 응모를 하게 됐거든요. 근데 거기서 디오라마 제작이라고 해서 그 3D 프린팅으로 뭐 생명공학에 관련된 뭐 세포라든지 개구리의 뭐 한사리에 대해서 그런 거를 같이 하면서 공모전에 당선이 되면서 그러면서 더 생명공학을 더 재미있게 더 관심을 갖고 또 열심히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제가 또 다른 서울 디지털 재단의 산하에 있는 상상공작소라는 개포동에 있는 거기서도 공모전에 이제 뽑히게 되어서 저희 팀들이 3D 메이커라는 저희 팀이 있었는데요. 거기서도 저희가 또 생명공학, 화학공학, 별자리라든지 그런 거에 대한 모델링 작업을 하면서 생명공학과 관련된 거를 더 많이 공부를 하게 된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오늘은 저희 이제 여러분들 생명공학에 관한 하나의 진로 중에 하나인 CSI 과학수사대 같이 할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실제로 저희 한국 같은 경우는 거기에 K를 넣어서 KCSI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체험을 같이 할 거고요. 또 다른 하나의 체험은 저희가 유전자 감식을 할 거예요. 그래서 6명의 입양아가 있는데요. 그 입양아들의 부모는 이제 4명이 있는데 그 부모를 찾는 거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에게 생명공학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자, 먼저 첫 번째 목차는 4차 산업혁명과 생명공학이고요. 두 번째는 생명공학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같이 볼 거고요. 세 번째는 생명공학 관련 진로 및 직업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CSI 지문 감식 키트 실습을 할 거고요. 그리고 유전자 감식도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 생명공학과 4차 산업혁명은 관련이 있는데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4차 산업혁명 하면 어떤 건지 알고 계셔야겠죠. 여러분들은 현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고 계시는데요. 자, 4차니까 여러분들 1차 산업혁명이 있을 테고요. 2차 산업혁명이 있을 테고 3차 산업혁명이 있죠. 자, 그러면요. 여러분들, 자, 1차 산업혁명은요. 그 전에 우리가 제품을 생산을 할 때는 손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수공업이라고 하거든요. 손수자를 써서. 그런데 1차 산업혁명을 거침으로 해서 손으로 만들었던 것을 기계로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1차 산업혁명을 증기기관 기반의 기계화 혁명이라고 해요. 그게 1차 산업혁명이고요. 그리고 2차 산업혁명은요. 여러분들 형광등 불빛이라든지 이런 컴퓨터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거는 전기에너지죠. 2차 산업혁명은 전기에너지 기반의 대량 생산혁명이 2차 산업혁명이에요. 그리고 3차 산업혁명 같은 경우는 지금 여러분들과 제가 이렇게 같이 수업을 할 수 있는 거는 컴퓨터라든지 노트북
컴퓨터이라든지 휴대폰을 사용을 한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컴퓨터를 사용을 하려면 좀 더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인터넷이라는 환경에 놓여야 되죠. 그래서 3차 산업혁명은요, 컴퓨터와 인터넷 기반의 지식정보혁명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인데요. 4차 산업혁명 하면 여러분들 제일 먼저 어떤 게 떠오르실까요? 네, AI, 인공지능, 네, 아시죠? 인공지능 이퀄 AI 같은 말인데요. 여러분들 아마 주변에 인공지능 하면 뭐 빅스비라든지 뭐 그런 것들요. 구글에서 뭐 얘기하는 뭐 그런 것들 있죠. 뭐 해줘 이렇게 할 때 뭐 대답을 해준다든지. 그리고 또 우리 아마 인공지능 중에 아마 대표적으로 들어보신 게 알파고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알파고는 바둑 프로그램 인공지능이죠. 그래서 이세돌과 알파고가 바둑을 뒀는데요. 5번의 바둑을 뒀죠. 그래서 우리가 바둑을 둘 때를 대국이라고 하는데요. 5번의 대국을 뒀는데 이세돌은 한 번 승리하고 알파고가 4번의 승리를 했죠. 그리고 그 다음 해에 커제랑 알파고가 바둑을 3번을 뒀는데요. 3번을 모두 다 알파고가 승리를 했죠. 그래서 이런 바둑 프로그램의 대표적인 알파고라는 인공지능도 있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 자율주행 자동차 들어보셨죠? 자율주행 자동차, 물론 이제 우리나라는 아직 상용화 되진 않았지만요.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화물차를 자율주행으로 이용하기도 하는데요. 이 자율주행 자동차의 핵심 기술도 인공지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인공지능도 4차 산업과 관련이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사물 인터넷 혹시 들어보셨나요? 우리가 옷을 입잖아요. 그것처럼 사물도 인터넷이라는 옷을 입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물 인터넷 하면 IoT랑 같은 말인데요. 이때 I라는 것은요, 인터넷에 그 첫 글자 I를 썼고요. O는요, 뭐뭐의라는 OF에 O의 첫 글자를 쓰고요. T는 사물들이라는 뜻의 things의 T를 써서 IoT 이꼴 사물 인터넷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물 인터넷은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형광등 불빛이 여러분이 잠이 들어요. 그러면 형광등 불빛이 꺼지고 일어났을 때 형광등 불빛이 켜지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 방송 매체에서 보시면 보신 학생들도 있을 텐데요. 커튼 열어줘, 커튼 닫아줘 했을 때 음성 인식을 해서 커튼을 열어준다든지 닫아준다든지 그런 것도 일종의 사물 인터넷이고요. 그리고 식탁에서 불 켜줘, 불 꺼줘 이런 것도 사물 인터넷의 대표적인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자 4차 산업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빅데이터가 있습니다. 빅데이터는요, 여러분들 대규모 데이터를 얘기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특정한 거를 검색을 한다든지 어떤 A라는 사람이 특정한 쇼핑을 한다면 그 데이터를 모아두었다가 그 A라는 사람이 어떤 화면의 창을 열었을 때 어떤 특정한 뭐 쇼핑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추천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빅데이터랑 관련이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클라우드 들어보셨을 거예요. 클라우드는 보통 네이버 클라우드, 구글 클라우드 이런 거 들어보셨죠. 사진 같은 거 저장할 때 주로 많이 쓰이기도 하는데요. 동영상이라든지. 근데 이제 클라우드의 원래 뜻은 구름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운동장의 한가운데 구름을 봐요. 근데 여러분들이 한 2m 정도의 거리를 걸어가서 다시 그 구름을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보통은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클라우드의 뜻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조별 수업을 해요. 그런데 조원 8명이 다 모여서 수업 준비를 할 수도 있지만요. 여러분들 조원들이 각자 집에서 각자 맡은 어떤 과제를 수행을 하고 클라우드에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같이 공유를 하면 다른 조원들이 클라우드를 들어가서 그 과제를 같이 보면서 준비를 할 수도 있죠. 그런 게 클라우드고요. 그리고 4차 산업과 관련이 있어요. 그리고 생명공학도요. 여러분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다들 사회적 거리 두기도 하고 또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쓰기도 한다든지 그러고 있죠. 근데 이런 코로나에 관련된
어떤 그 백신을 개발을 한다든지 그런 것도 생명공학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생명공학도 4차 산업과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4차 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정리를 하면요. 1차 산업은 기계화 혁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증기기관 기반의. 그리고 2차 산업은 대량 생산 혁명이고요. 전기에너지 기반의. 3차 산업혁명은요. 컴퓨터와 인터넷 기반의 지식정보 혁명이고요. 4차 산업혁명은요. 저희가 나열했던 이런 것들 AI라든지 뭐 빅데이터, IoT, 클라우드, 생명공학 이런 것들이 다 4차 산업혁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지능정보기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요. 저희가 오늘 진행할 거는 생명공학인데요. 생명공학이 어떤 건지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나는 생명공학자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 수업을 같이 보시면 더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생명공학자라고 생각을 하시고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생명공학자는 생명공학이 뭔지를 알고 계셔야겠죠. 생명공학은요, 생명체가 가지는 시스템을 변형하여 사용하기 위한 학문인데요. 여러분들 아마 생물학과랑 생명공학, 이제 지금 아마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수업을 하실 때 수학이라든지 사회라든지 영어라든지 어떤 과목들이 있으시죠. 그것처럼 대학교를 가시면 대학교를 전공을 할 때 어떤 특정한 거를 전공을 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생명공학과라는 과도 있게 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공학이랑 생물학과랑 생명공학이랑 차이점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수도 있는데요. 공학이라는 말이 들어가게 되면요. 좀 더 우리 사람에게 필요한 거를 추가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생물과 같은 경우는 동물이라든지 식물에 대해서 같이 실험실에서 실험도 하고 또 이론적으로 공부도 하고 연구도 하거든요. 생명공학도 마찬가지 생물에 대해서 동물이라든지 식물에 대해서 연구도 하고 마찬가지 실험실에서 연구도 하는데요. 거기서 이제 차이점은 생명공학은 인간에게 직접적으로 뭔가 이제 이롭게 하는 거를 추가적으로 더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생명공학 진로 및 직업에 대해서 이제 같이 살펴볼 텐데요. 자, 생명공학과는요, 여러분들 우리 사람도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동물, 식물, 그리고 미생물 등의 어떤 세포 내에서 수행되는 생명체 활동의 기본 현상과 그리고 거기에 대한 원리도 찾아내고요. 그리고 이를 우리 사람에게 유익하게 응용하는 학과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생체공학과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여기 사진에 어떤 이 사람이 이제 걷지를 못해요. 그럴 때 어떤 걸을 수 있게 도와주고 그리고 어떤 그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게 도와주는 관련된 과가 생체공학과고요. 그래서 우리 생체의 기구 기능을 공학적으로 연구를 해서 얻은 지식을 기술적 문제에 응용하는 학과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마찬가지 생체공학과도 공학과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떤 사람에게 이용할 수 있게끔 응용하는 학과라고 보시면 돼요. 생체공학과도 있고요. 자, 생명공학 활용 분야를 같이 보면요. 자, 여러분들 GMO 혹시 들어보신 학생들도 있으실 텐데요. 자, 사진에 보시면 토마토랑 감자가 한 식물에 같이 자라고 있어요. 자, 이런 게 GMO인데요. 그러면 토마토도 열리고 감자도 뿌리 쪽에 감자가 열리면 어떻게 될까요? 같이 두 개를 같이 수확할 수 있으니까 두 가지를 같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죠. 그래서 어떤 GMO 같은 경우는요, 생산성 향상과 상품의 강화를 위해 유전자 재조합 기술을 이용하여 생산된 농산물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주변에 여러분들 보시면 옥수수라든지 어떤 뭐 콩이라든지 이런 거에 GMO 옥수수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아직까지는 GMO에 뭐 유해성이라든지 그런 거가 아직 뭐 나오고 그런 건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또 GMO 연구를 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여러분들 그리고
또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가 있는데요. 이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는 2019년 12월 1일에 여러분들 아마 도전 골든벨 혹시 들어보셨죠? 거기에서 최종 문제의 정답이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위 아시죠? 가위로 잘라내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사진에 보이시는 유전자, 여기 보면 DNA의 어떤 특정 부분을 잘라내서 그 부분을 어떤 병을 일으키는 유전자예요. 그러면 그 부분을 잘라내고 다시 이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어떤 그 특정 병이 걸리지 않도록 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생명공학과 관련이 있고요. 그래서 인간이라든지 동식물 세포의 유전체를 교정하는 데 사용이 되고요. 유전자 교정 기술로 유전체에서 특정 염기 서열을 인식한 후 해당 부위의 DNA를 정교하게 잘라내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여기서 염기 서열이라는 것은요, 지금 보시면 이게 어떤 꽈배기 도너츠처럼 꽈배기 모양으로 이렇게 이중 나선 구조로 DNA가 생겼는데요. 그 중에 그 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을 우리가 염기 서열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 염기 서열 중에서 이 유전자 속에서 예를 들면 어떤 암을 일으키는 특정 유전자가 이 A라는 사람에게 있으면 그 부분을 잘라내는 거예요. 교정을 해서 하는 시스템이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요, 여러분들 유전자 편집하는 거, 좀 전에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를 말씀드렸는데요. 거기에 관련된 유전자의 어떤 발전 과정이랑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연구하신 분들에 대해서 동영상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동영상 보시고 그 다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영상 잘 보셨나요? 아마 보시면서 조금 더 생명공학에 대해서 더 관심이 생기지 않았을까 합니다. 오늘 저희가 과학수사대에 같이 체험을 할 건데요. 이 생명공학 진로 중에서 과학수사 요원이 있거든요. 과학수사 같은 경우는요, 어떤 사안의 어떤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정확히 밝히기 위하여 현대적인 시설이라든지 장비라든지 기자재와 과학적 지식 기술을 활용하는 수사 기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은 지문을 범인의 지문을 찾아내는 거를 같이 해볼 거거든요. 아마 어떤 사건 현장이 있으면 그 과학수사 요원 같은 경우는 증거를 찾기 위해서 다 이제 하나하나 세밀하게 분석을 할 텐데요. 그 중에 하나가 가장 이제 우리가 가장 먼저 찾아야 될 것이 지문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같이 지문 감식을 해보도록 오늘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자, 오늘은 CSI 지문 감식 키트를 사용한 범인 찾기를 할 거고요. 자, 그러면 그 전에 여러분들 지문을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지문 채취를 할 텐데요. 지문이란 뭔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손가락의 끝마디 안쪽에 있는 살갗의 무늬거든요. 그래서 융선이라고 해서요. 이 융선이라는 거는 우리가 지문을 찍었을 때 빨간색으로 찍으면 빨간색 나오고 검정색으로 나오는데 그렇게 색깔이 나오는 부분을 융선이라고 해요. 우리 사람 손마다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이 있거든요. 자세히 보면요. 그래서 그 융선은요, 사람마다 모양이 달라요. 그러면 여러분들 궁금해 하실 거예요. 일란성 쌍둥이는 지문이 혹시 같지 않을까요? 네, 일란성 쌍둥이도 지문이 틀리답니다. 그래서 지문은 다른 말로 손가락의 이름표라고 해요. 다 다르기 때문에 범죄 수사의 단서에도 사용할 수 있고요. 사람이 만지는 물건에는요, 땀샘과 피지선의 분비물이 지문의 형태로 남게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 그거 지문을 지문을 채취하는 거를 구체적으로 과학수사대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같이 실제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문 채취 방법 중에요. 저희가 하는 게 분말법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머그컵 같은데 그런데 이제 지문이 찍힌 거예요. 그리고 유리창 같은데 매끄러운 데 있죠. 매끌매끌한데. 그런 곳에는 지문을 채취할 때 우리가 분말법이라는 거를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곳에는요, 아주 표면에 고운 가루, 매끄러운 가루를 뿌려요.
뿌리면 우리 보통 손에 어떤 땀 같은 게 있다 보니까요. 범인이 창문에 이렇게 손을 댔다든지 컵 같은 매끄러운 곳을 만진 거예요. 그럼 거기에다 뿌리면 땀에 섞여 나온 기름 성분에 고운 가루가 묻으면서 선명히 나타나게 돼요. 이런 방법이 분말가루예요. 분말법이에요. 그러니까 분말가루를 사용을 하는 거예요. 분말법이 있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분말법은요. 지문 채취할 때는 왼손 엄지손가락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손을 만졌을 때 경우에 따라서는 에어컨을 많이 튼다든지 또는 겨울이라서 건조하면 손에 땀이 안 생길 때도 있어요. 잘. 그럴 때는 엄지손가락을 콧등이나 이마에 문질러서 유분을 묻히기도 하고요. 또는요. 이게 손을 만졌을 때 건조하다는 느낌이 들 때는 로션을 아주 살짝 조금만 묻혀서 유분을 묻혀서 머그컵에 엄지손가락을 갖다 대면 지문을 채취를 할 수 있으세요. 또 다른 방법은요. 마이크로 글라스에 왼손 엄지에 지문을 찍기도 하거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지문을 찍고 나면요. 이 찍힌 부분을 채취를 해야 되는데요. 분말가루를 지문 찍은 부분에 넉넉하게 뿌려줘요. 뿌려주고 나서 이 부분을 손으로 밀면은 닦여가서 지문을 채취할 수가 없으니까요. 분말가루를 뿌려준 후에 붓을 이용해서 곱게 이거를 붓을 이용해서 분말가루를 묻히고 또는 붓을 이용하지 않아도 분말가루를 위에 이렇게 뿌려주면 되거든요. 네, 이렇게 해서 묻어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요. 털어낼 거예요. 털어내고 나서 여러분들이 그 지문이 찍혀난 부분을 저희가 키트 나중에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롤테이프에 붙여서 우리가 이 증거 자료로 제시를 할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지문을 여러분들이 아마 채취를 하고 나서 보실 때 그냥 육안으로 봤을 때는 불빛을 이용해서 자세히 봐야지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또 다른 방법은 UV 램프를 비춰서 관찰하기도 해요.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방법은 저희 키트에 보면 닌히드린 용액이라고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닌히드린 용액을 사용해서 액체법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 액체법을 사용을 할 때는요. 좀 전에는 우리가 분말법 같은 경우는 머그컵이라든지 유리창 같은 매끄러운 부분에 지문이 찍혔을 때 검출을 한다면요. 여러분도 예를 들어 범인이 A4 용지 같은 종이를 만졌다든지 또는 그런 류의 책을 만졌을 때 지문이 찍힐 수 있죠. 거기에 지문을 검색을 하려면요. 닌히드린 용액을 사용해야 돼요. 그때 방법은요. A4 용지에 여러분들이 지문을 찍어요. 지문을 찍고 나서 보면 어때요? 지문이 찍힌 게 보이지 않죠. A4 용지에 지문을 찍게 되면요. 근데 거기에다가 닌히드린 용액을 뿌려줄 거예요. 뿌려주고 나서 그 위에 종이 한 장을 덮고 다리미로 다려주면 보라색 지문이 나타나요. 또는요. 닌히드린 용액을 뿌리고 나서 잠시 기다리면 보라색의 형태로 지문의 형태가 나타나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때 여러분들이 정말 주의하실게요. 닌히드린 용액은 아미노산과 반응을 하기 때문에요. 아미노산은 단백질의 일종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손에 닌히드린 용액이 묻게 되면 피부 색깔이 보라색으로 변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일주일 정도 시간이 지나야지 지워질 수 있기 때문에 닌히드린 용액은 주의해서 사용하셔야 되고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닌히드린 용액을 사용하실 때 손에 묻지 않게 휴지랑 물티슈를 준비하셔서 주의하셔서 실험을 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닌히드린 용액은요. 닌히드린 가루랑 에탄올을 섞어서 만든 용액이고요. 아미노산의 어떤 존재 여부를 알아내는 것에 사용되고요. 아미노산과 반응하면 보라색을 나타낸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요, 여러분들 지문 감식 기술의 활용에 관한 동영상을 보여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같이 어떻게 범인을 찾는지 영상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잘
CSI 보셨나요? 네, 이렇게 CSI,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과학수사대를 KCSI라고 하거든요. 이런 영상처럼 이렇게 지문 감식 기술을 활용을 해서 이렇게 범인 검거에 이용되기도 한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저희가 또 다른 저희가 이제 생명공학 진로 중에서 유전공학자에 같이 체험을 할 건데요. 자, DNA에 대해서 이 다음 실험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이 DNA인데요. 아마 DNA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마 우리 방송에서 어떤 모 그룹 가수, 뭐 방탄소년단 DNA라는 노래도 있죠. 자, 이 DNA는요, 여러분들이 세포 속에 있는데요. 세포 안에 핵 속에 염색체라는 것이 있고요. 이 염색체 속을 살펴보면은 그 중에 그 안에 DNA가 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염색체라는 거가 있거든요. 세포 속에. 근데 염색체는 평소에는 보이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세포 속에 염색체가 보이지 않는데 어떤 세포 분열을 할 때 염색체가 이제 보이게 되거든요. 근데 이때 염색체라는 이름을 쓰게 된 거는요. 염색이 잘 되어서 염색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여러분들 뭐 머리, 뭐 부모님들 머리 뭐 색깔 염색하시는 거 뭐 그런 거 들어보셨죠? 그것처럼 이 염색체도 염색이 잘 되거든요. 그래서 염색체는 세포 분열할 때 핵 속에 나오게 되는데요. 이 염색체를 자세하게 살펴보면요. 지금 PPT에도 보이지만요. 이 염색체 내부에 보면 이렇게 이중으로 이렇게 꼬여 있는데요. 그 안에 염색사라는 것이 무수하게 많은 염색사가 이렇게 뭉쳐져 있어요. 근데 그 염색사를 하나하나 풀어서 살펴보면요. 이 염색사 안에 DNA가 있게 돼요. 이 DNA 안에 아까 먼저 설명을 드릴 때 염기서열이라는 얘기를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이 염기서열이라고 해서요. T랑 A랑 C랑 G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요. 염기서열은요. 다행히 여러분들이 나중에 고등학교 때나 생물을 조금 더 심화해서 뭐 생물 2를 배운다든지 해서 생물을 배우시게 되면 ATCG라는 염기서열을 배우시게 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나중에 아마 짝을 만나셔서 여러분들 짝이 생기실 거잖아요. 결혼을 하시게 되면요. 그것처럼 이 ATCG도 서로 짝이 있어요. 그래서 A랑 T가 짝이 되고요. C랑 G가 짝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 이 염기서열을 이제 체세포 분열이나 생식세포 분열,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손톱이 계속 자라잖아요. 그리고 머리카락이 자라죠. 그 자란다는 뜻은 세포 분열을 계속 해준다는 거거든요. 이때 세포 분열을 할 때요. 이 똑같은 세포가 다시 이제 만들어지는데요. 그때 A라는 염기서열은요. 반드시 T랑 짝을 맺어야 돼요. 그리고 C라는 염기서열은요. 반드시 G랑 짝을 맺어야 돼요. 그러면 만약에 염기서열이요. 여러분들 A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그 DNA가 이렇게 반으로 잘려졌을 때 이 A라는 짝에 붙어야 될 거는 T죠. 그리고 G가 있어요. 그러면 G에 염기서열이 붙으려면 C가 짝이 돼요. 이런 식으로 해서 염기서열이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한 가지 기억을 주시면 좋은 게요. T가 있으면 A가 필요하고 A가 있으면 T가 필요하고 C가 있으면 G가 필요하고 G가 있으면 C가 필요하다는 이 염기서열을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유전자의 본체에 대해서 보면요. 유전 정보를 보관하고요. 또 보존하는 데 이용이 되는데요. 이 생명체를 만드는 설계도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이중나선형 구조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각각의 두 개의 선이 있는데요. 하나의 선은 이렇게 꽈배기처럼 꼬여 있고요. 또 다른 선도 꽈배기처럼 꼬여 있어요. 그런 이 사진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중나선형 구조로 유전자는 DNA는 이루어져 있고요. 이 아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ATCG 이 네 개의 문자로 배열되는 염기서열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이때 ATCG는 그 유전자마다 사람마다 틀리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가족이면요. 이 염기서열이 거의 일치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해외 입양아 6명 중에 부모 찾기를 이 유전자 배열로 찾아낼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DNA랑 유전자는 같은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살짝 틀려요. 자,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요. DNA가 좀 더 큰 개념이고요. 유전자는 DNA의 일부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사진에 보시는 이 퍼즐처럼요. 이 퍼즐 전체를 DNA라고 보시면 되고요. 유전자는 그 중에 한 조각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유전자 감식을 저희가 할 텐데요. 신체 세포 조직의 일부로부터 특정 DNA, 디옥시리보헥산을 분리하여서 이를 분석해서 동일인이나 친생자 여부 등을 밝혀내는 첨단 기법이거든요. 유전자 감식은요. 유전자의 특정 염기 서열의 반복수가 각 개인마다 다른 점을 이용을 해서요. 이를 유전자에서는 나름 지문처럼, 그러니까 지문이 우리가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지문도 사람마다 다 틀리다고 했죠. 그것처럼 유전자도 지문처럼 다 틀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틀린 거를 이용을 해서 해당 인물을 찾아내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유전자는 어떻게 찾냐면요. 혈흔이라든지 머리카락이라든지 또는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 찾아내는 게 입안에 상피세포 이렇게 살짝 긁어내서 찾아내기도 하거든요. 그런 걸로 유전자를 일단 채취를 하게 돼요. 자, 유전자 감식을 활용했던 역사를 살펴보면요.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어요. 1985년에 아마 여러분들 부모님 나이거나 또는 삼촌이나 고모 나이 정도 될 수 있겠죠. 1985년에 영국의 레스터 대학 제프리 교수 등에 의해서 영국에서 처음 개발됐어요. 친자 감정이라든지 성범죄라든지 살인 등 강력 사건의 범인을 식별하는데 유용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1987년에 미국에 좀 전에 1985년이었죠. 2년 후에 1987년에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판례로 인용되기도 했어요. 범인 식별에 있어서요. 유전자 감식을 활용해서요. 그 후에 유럽이나 캐나다, 일본 등에서 서로 앞다퉈서 도입되기 시작됐어요. 한국의 경우는요. 1990년 말에 도입되어서요. 충주호 유람선 화재 침몰 사건이라든지 지존파에게 살해된 소씨 부부, 산풍사고 희생자의 신원 확인 등에서 큰 성과를 거두었어요. 보시면 이 양친자 확인 유전자 감식 오늘 저희가 할 텐데요. 그러니까 양친이라는 거는 부모님을 말하죠. 부모님의 유전자와 아이의 유전자를 추출을 해요. 추출한 뒤 10만에서 1억 배로 증폭을 시킬 거거든요. 증폭시킨 후에 부모나 형제의 염색체와 비교해서 상관관계를 밝히는 방법이에요. 자, 그리고 2019년 10월 2일에 작년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그 화성연쇄 살인사건 있죠.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된 이춘재가 범행을 자백하였다는 경찰 발표가 있었거든요. 이게 이제 33년 만에 풀린 진실인데요. 이 사건의 범인을요, 찾을 수 있었던 것은요, DNA 데이터 덕분이거든요. 2019년 7월, 작년이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증거물 DNA 분석 연구를 통해서요, 수감자 중 한 명에게서 채취한 DNA와 일치하는 결과를 얻게 되었어요. 경찰의 접견 수사 초기에는요, 이 범행을 완강히 부인을 했어요. 그런데 DNA 분석 결과를 듣고요, 자백을 했어요. 그러면서 했던 말이요, DNA 증거 결과가 나왔으니 어쩔 수 없네요 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저희가 또 다른 하나의 키트 실험을 할 건데요. 부모를 찾으러 온 6명의 해외 입양아에게 부모님을 찾아주는 실험을 할 거예요. 자, 과학수사대 카드에 기록된 부모님의 유전자형이 나와 있어요. 아버지와 어머니의 유전자형을 각각 이제 저희 키트에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 제공되는 유전자형과
그리고 자녀의 유전자형을 여러분들이 같이 비교를 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비교하는 과정에서 자녀의 유전자형은 여러분들이 이걸 알고 계시면 돼요. 부모로부터 반반씩 받았다는 사실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경우 있으실 거예요. 엄마는 되게 요리를 잘하시고 한데 왜 나는 요리를 못할까? 예를 들면요. 그런 경우에요. 만약에 엄마가 어떤 손재주가 있다든지 요리를 잘하는 유전자가 엄마가 있으신데 자녀도 그런 유전자를 받기는 받아요. 그런데 그게 경우에 따라서는 발현이 많이 되기도 하고요. 또 발현이 많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실제 미국에서 일란성 쌍둥이 각각 헤어졌는데요. 일란성 쌍둥이를 이제 각각 이렇게 비교를 했는데 A라는 일란성 쌍둥이는 건강하고 좀 윤택한 생활을 한다든지 또 다른 일란성 쌍둥이는 생각보다 조금 더 건강이 좀 안 좋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요. 그런 경우도요. 둘 다 부모님께 유전자를 받았지만 그거 환경이라는 영향 하에서 그 유전자가 발현이 많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그 유전자가 있기도 하지만 발현이 덜 되는 경우도 있기도 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유전자형을 실제로 비교를 해보면요. 부모로부터 반반씩 받게 됩니다. 자, 받은 유전자는요. 중간에 변하지 않고 평생 갖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신상 카드 속에 6명의 해외 입양아의 이름과 사연을 자유롭게 상상해서 정할 거거든요. 그렇게 정하고 나서 유전자형으로 알아낸 가족 옆에 유전자형 스티커와 얼굴 스티커를 붙이고요. 유전자 감식반으로부터 과학수사대 임무가 여러분들이 찾게 되면 임무가 완성되는 것이 됩니다. 스티커의 유전자형은 여러분들이 가위로 직접 오려내고요. 부모가 확실해지면요. 그때 유전자형의 보호지를 제거하여 해당 칸에 붙이시면 돼요. 자, 그리고 6명의 해외 입양아 중 4명이 부모를 찾을 수가 있게 됩니다. 부모님의 유전자 사이에 아이들의 유전자형을 놓아 보시고요. 비교해 보고요. 부모를 찾아보세요. 찾아보고 확실한 경우에 잘 붙여서 완성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아버지의 유전자형과 어머니의 유전자형을 살펴보시면요. 아버지와 어머니의 유전자형과 전혀 다른 유전자형이 자녀에게는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전혀 다른 유전자형이 자녀에게 나오면은 그때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찾을 수 없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유전자형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들로 이루어진 거를 찾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찾으시면요. CSI 과학수사대 카드와 명예요원증을 완성하실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CSI 과학수사대 카드와 명예요원증을 완성을 하거든요. 지금 사진과 같이 날짜 쓰시고요. 그리고 장소 쓰시고 요원 여러분들 이름을 쓰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이 결과지에 유전자 감식을 하신 거에 어떤 정답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면요. 자, A 같은 경우는요. 아버지와 어머니 있고 자녀를 보시면 아버지와 어머니의 유전자형을 그대로 받은 거를 사진상의 PPT에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A의 정답은 PPT 사진과 같이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B형도 마찬가지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50%씩 유전자형을 그대로 나타내게 되고요. C형도 지금 PPT 사진과 같이 이렇게 찾으시면 됩니다. D형도 마찬가지고요. 이 전체 결과지는요. 자, 다음과 같이 제가 A, B, C, D 유전자형도 자녀 유전자형을 붙이게 되고요. 그리고 입양아 6명 중에 4명의 입양아의 사진을 찾아서 옆에 붙여 주었거든요. 그래서 다음과 같은 정답을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생명공학 중에서 CSI 과학수사대 유전자 감식 키트를 사용하겠습니다. 먼저 사진 첫 번째에 숫자 1을 쓰고요. 유전자형, 같은 유전자형 2개가 있는데요. 각각 첫 번째 사진 옆에는 숫자 1을 쓰고요. 두 번째 사진에는 숫자 2, 유전자형에도 숫자 1을 씁니다. 세 번째는
또 마찬가지 숫자 3을 쓰고요. 유전자형에도 숫자 3을 쓰고요. 네 번째 사진에도 숫자 4와 유전자형에도 숫자 4를 쓰고요. 다섯 번째 사진에는 숫자 5와 유전자형에 숫자 5를 씁니다. 여섯 번째 사진에는 숫자 6을 쓰고요. 유전자형에도 숫자 6을 씁니다. 그 다음에는요, 이 유전자형 스티커가 두 개씩 있는 이유는요, 하나는 여러분들이 A, B, C, D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유전자형을 보고 자녀의 유전자형과 일치하는 것을 찾으실 텐데요. 그 중에 스티커 하나는 가위로 잘라내고요. 나머지 하나는 사진 옆에 둠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자녀를 찾고 난 후에 유전자형을 비교해서 사진과 일치하는지 찾아보기 위해서 유전자형을 같은 모양을 두 개씩 뒀다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유전자형 스티커에 있는 유전자형으로 표시되어 있는 거를 가위로 1번부터 6번까지 하나씩 오려냅니다. 자, 여러분들 유전자 감식은요, 신체의 일부 속에 들어있는 유전자 DNA를요, 과학적인 방법으로 분리 분석하여 그 유전자형을 알아내는 방법으로요, 부모와 자녀의 유전자형을 비교하여 친부모를 확인하는 확인법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친자 확인이라고도 해요. 먼저 이렇게 유전자 감식을 하기 위해서는요, 유전자 DNA를 분리를 하는데요, 육안으로 관찰하고요, 그리고 예비 실험이 끝난 시료에는요, 혈액이라든지 머리카락이라든지 침과 같은 타액 등에서 약품을 사용하여서 DNA를 분리해냅니다. 이렇게 DNA를 분리해낸 것을요, 분석하고자 하는 어떤 부위만을요, 증폭을 하는데요. 이때 증폭이라는 것은 복제를 한다든지 양을 늘림으로 해서 DNA 분석을 용이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요, 증폭된 DNA 시료에 전류를 흘려주어서 그 크기에 따라 분리되도록 하고요. 이 결과로 유전자형이 결정됩니다. 여러분들이 1번에서 6번까지 숫자로 표현한 이 유전자형 스티커에 있는 유전자형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DNA를 분리하고 증폭하고 전기 영동을 통한 유전자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해외 입양하는 1에서 6번까지 6명이 되고요. 부모는 A, B, C, D 4명의 부모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6명의 입양아 중에서 4명의 부모를 찾아주는 것이 됩니다. 자, 이렇게 1에서 6번까지 유전자형 스티커를 여러분들이 잘라내고요. 이렇게 잘라낸 거를 A, B, C, D 부모 사이에 자녀라고 표시된 곳에 유전자형을 놓고 아버지와 어머니의 유전자형과 비교해서 찾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ABCD에 아버지와 어머니의 유전자형이 표시되어 있고요. 거기에 1에서 6번까지의 자녀의 유전자형과 비교를 해보시고요.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있는 유전자형을 그대로 받은 자녀를 찾으시고요. 찾고 나서 번호를 잘라내고 뒷면에 노란색 종이를 떼어내고 스티커를 붙이시면 됩니다. A부터 자녀를 찾으시고요. 그리고 그 유전자형과 같은 번호의 사진을 붙여주시면 됩니다. 사진 스티커를 붙여주십니다. B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유전자형을 보시고 아버지와 어머니의 유전자형과 일치하는 자녀를 찾으시면 됩니다. 물론 아버지와 어머니의 유전자형의 50%를 자녀는 받게 됩니다. 아버지에게 50%, 어머니에게 50%를 받게 되고요. 거기에 일치하는 유전자형을 찾아서 스티커로 붙여주시고요. 거기에 일치하는 사진을 붙여주시면 됩니다. 사진 스티커를 붙여주십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의 유전자형을 보고 자녀의 유전자형을 찾아보는데요. 이와 같은 거를 친자 확인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유전자형을 비교해서 ABCD의 자녀를 찾게 되고요. 그러면 유전자 감식이 끝나게 됩니다. CSI 과학수사대 지문 감식 키트를 사용하겠습니다. 지문 감식 키트는요, 4인이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요. 먼저 한 장씩 준비해 둡니다.
여러분들 표면이 매끄러운 머그컵도 준비해 둡니다. 로 되어 있는 요원증도 준비해 두고요. 알루미늄 파우더랑 닌 히드린용의 지문 채취용 잉크도 준비해 둡니다. 네, 여러분들 머그컵에 극세차 천으로요 닦아내고 난 후에요 여러분의 엄지를 찍습니다. 눈으로 보이진 않지만 여러분의 엄지를 찍음으로 해서 지문이 찍힌 상태가 되는데요. 거기에다가 알루미늄 파우더를 뿌려줍니다. 우리 손에는요, 땀 같은 것에 땀에 섞여 나온 기름 성분에 의해서 머그컵에 지문을 찍게 되면 지문이 찍히게 되고요. 거기에 알루미늄 가루를 뿌려줌으로 해서 지문 검출을 할 수 있거든요. 이와 같은 방법을 분말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손이 건조한 상태라고 하면요. 살짝 로션을 바르고 난 후에 머그컵에 엄지를 찍으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알루미늄 가루를 뿌려준 후에 머그컵을 바닥에다 툭툭 쳐서 살살 쳐서 분말을 떨어뜨리고 난 후에 여러분들 투명 스티커를 사용해서 지문 채취를 합니다. 지문 채취를 할 때는 지문이 망가지지 않게 조심해서 지문 채취를 해서 증거물 1에 붙여주도록 합니다. 위와 같이 분말법은요, 표면이 매끄러울 때 적합한 방법입니다. 머그컵과 같은 표면이 매끄러운 지문을 검출할 때 분말법을 사용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액체법인데요. 액체법은 닌 히드린 용액을 사용할 텐데요. 증거물 위에 여러분의 엄지를 찍고요. 눈으로 보이진 않지만 엄지를 종이에 찍음으로 해서 그 땀과 섞인 기름 성분에 의해서 여러분의 엄지가 찍혀지게 되고요. 거기에 닌 히드린 용액을 뿌려줍니다. 이때 주의하실 점은요. 닌 히드린 용액이 여러분 피부, 즉 살갗에 닿지 않도록 주의하시면 됩니다. 살갗에 닿게 되면요. 여러분의 피부 색깔이 보라색으로 변할 수 있기 때문에요. 주의하시고요. 이렇게 증거물 위에 엄지를 찍은 부분에 닌 히드린 용액을 뿌린 후에요. 종이를 덧대어서 다리미로 가열을 하는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드라이기에 뜨거운 바람을 사용해서 가열하셔도 됩니다. 이때 뜨거운 바람이 손에 닿아서 닿으면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해서 닌 히드린 용액을 뿌린 증거물 2를 지문이 있는 부분을 잘라서 증거물 2에 붙입니다. 여러분들 자세히 보시면 옅은 보라색으로 지문이 검출된 거를 보실 수 있게 됩니다. 아주 옅은 보라색으로 나타나기 때문에요. 자세히 보시면 지문이 찍힌 거를 보실 수 있게 되십니다.
위와 같이 닌히드린 용액을 사용한 검출법을요, 액체법이라고 합니다. 닌히드린 용액은요, 아미노산과 반응하면 남보라색으로 변하는 원리를 이용하여 짐을 채취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증거물의 재질이 습기를 흡수하는 경우에 적합한 방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여러분들 지문 채취용 잉크를요, 접착 펠트지에 뿌려줍니다. 네, 접착 펠트지를요, 신분증 옆에 붙여주고요. 거기에 지문 채취용 잉크를 뿌려주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지문을 신분증 옆에 붙여줍니다. 네, 먼저 지문 채취용 잉크를 접착 펠트지에 뿌려준 후에요, 여러분의 엄지를 잉크 패드에 문질러서 잉크를 골고루 묻힌 다음에요, 증거물 위에 있는 나의 지문을 겹치지 않도록 여러 번 찍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선명하게 잘 나온 지문을 신분증에 표시된 부분에 오려서 붙입니다. 네, 이렇게 하면요, 증거물 1에 있는 지문과 증거물 2에 있는 지문과 나의 지문을 비교해 보시면 됩니다.